한국이요? 솔직히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한글도, 김치도, 한복도 전부 원래 중국 거라고 들어왔습니다. 스스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 부품 조립해서 싸게 파는 나라라고 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K-팝이니 K-드라마니 떠들지만 그저 국가 주도에 돈 쏟아부은 마케팅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우크라이나가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실망스러웠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인생의 가장 큰 편견을 깨뜨리게 되었는지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레나 코발렌코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출신이지만 6살 때 부모님을 따라 스위스로 이주해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스위스 인터내셔널 에어라인의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제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는 중국계 스위스인 리샤오링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함께 했습니다. 리샤오링의 가족은 중국 문화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종종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한국, 한때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고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지. 중국의 한 개의 성만도 못한 작은 나라야. 리샤오링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중국 요리를 먹으면서 그들은 한국 문화가 사실은 모두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했죠. 한복. 그건 우리 한족 의상의 변형이야. 김치. 원래 중국 절임 채소에서 따온 거고. 심지어 한글도 중국 문자에서 영감을 받은 거야. 한자 없이는 의미도 모르는 글자지. 당시 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시아는 제게 너무 멀고 낯선 곳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 시절 리샤오링의 오빠는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한국 브랜드를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한국 제품? 그건 그냥 싸게 팔아서 팔리는 거야. 품질이 좋은 건 아니야. 그들은 진짜 기술력이 없어. 그냥 일본과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만 하는 거지. 대학에서는 K-팝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지만 리샤오링은 그것마저도 폄하했습니다. 그게 뭐가 대수야? 그냥 한국 정부가 막대한 돈을 투자한 국책 사업일 뿐이야. 문화 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이지.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한국인 친구도 없었기에 제게 한국은 그저 중국의 그림자 같은 나라일 뿐이었죠.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스위스 인터내셔널 에어라인의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저의 우크라이나 배경과 다국어 실력 덕분에 국제선에 주로 배치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고국 우크라이나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절정에 이르렀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되었죠.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반응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즉각적인 지원을 선언했고 일부는 침묵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뉴스를 통해 북한이 상대측을 지지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한국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슬픔과 분노가 얽힌 감정 속에서 저는 한국까지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형적으로 한국은 중립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눈에는 그저 침묵하는 방관자로 보였죠. 어쩌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편을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말이죠. 그들에겐 자국의 이익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더 깊은 반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리샤오링과 그의 가족에게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더욱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술도 없고 문화도 베낀 것뿐이고 자립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도움을 주겠어? 한국 노선은 제가 가장 기피했던 노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노선 중에서도 한국행은 최대한 피하려 했죠. 일본, 싱가포르, 홍콩은 괜찮았지만 한국만큼은 절대로 가기 싫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취리히에서 도쿄로 향하는 스위스 인터내셔널 에어라인 항공편에 탑승했습니다. 12시간의 장거리 비행,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죠. 비행 중반,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열도 주변에 예상치 못한 태풍이 북상 중이었고 도쿄 나리타 공항 인근의 기상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죠. 승무원들은 모두 모여주세요. 기장의 호출을 받고 모인 저희에게 부기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리타 주변 기상이 위험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상 풍속이 시속 120km를 넘고 있어 착륙이 위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 공항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려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필이면 그렇게 싫은 한국이라니. 위험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한국행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차피 기상이 나아지면 바로 도쿄로 향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가득했죠. 기장이 인천공항 관제탑과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네, 인천공항입니다. 악천후 대비 비상 착륙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착륙 유도팀이 이미 대기 중입니다. 착륙 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미 대기 중이라고요? 우리가 아직 착륙 준비도 끝내지 않았는데. 의아했지만 그 당시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저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목적지인 도쿄 지역의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모든 분들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주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부 승객들, 특히 비즈니스맨들은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도쿄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한국이라니 비자도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비상착륙 상황에서는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됩니다. 공항 대기구역에서 기다리시면 기상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도쿄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 아마 혼란스럽고 버거워할 거야.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악천후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상조업은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고 게이트에는 이미 공항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직원들은 신속하게 탑승교를 연결했고 승객들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기상 상황으로 인한 비상 착륙 항공편이시죠? 승객 임시 대기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상황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직원 김민준 씨의 안내였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모든 절차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현재 일본 나리타 공항 주변 기상 상황은 여전히 위험 수준입니다. 태풍이 예상보다 강력해 최소 6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들을 위한 임시 휴식 공간과 식사,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호텔 바우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라운지로 향하며 공항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질서 정연한 승객들의 행렬, 다국어 안내판,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로봇 안내원들까지.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와, 생각보다 정말 현대적이네요. 동료 승무원 마르쿠스의 말에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이네요. 라운지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최근 고국의 소식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터라 종종 이런 증상이 나타났죠. 진통제를 찾았지만 제 가방에는 없었습니다. 라운지 직원에게 약국이 어디 있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친절하게 직접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동 중 그녀는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우크라이나 분이세요? 제 이름표를 보고 추측한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성함이 우크라이나식이라서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어떤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인이 제 고국의 상황을 걱정해준다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약국에 도착한 후 또 한 번의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사는 제 두통 증상을 듣고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적절한 약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려는데 이 약은 공항 의료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니 괜찮습니다. 무료라고요? 비상착륙 항공편 승무원과 승객을 위한 기본 의료 지원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공항에서도 이런 서비스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약을 받아 다시 라운지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공항 중앙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한국어 자막과 함께 영어 자막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뉴스 내용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약품, 식량, 그리고 다양한 구호 물자들을요. 저희도 돕고 있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돌아섰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요? 한국도 돕고 있다고요? 다만 조용히요. 그의 이름표에는 박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의료품, 방탄장비, 인도적 구호물자 같은 것을요. 공식적으로 크게 떠들지 않지만 계속해서 도움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거죠. 저는 몰랐어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는 걸요. 박준호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한국은 보통 조용히 일합니다. 특히 이런 국제적인 문제에서는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아왔던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우크라이나인인 걸 아셨어요? 방금 전 로비에서 동료 승무원과 우크라이나어로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휴학하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때 키이우에서 몇 개월 살았던 적이 있어서 그 언어가 조금 익숙해요. 박준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 마음 아프죠. 저는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품었던 모든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박준호 씨와 헤어진 후 저는 비행 재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인천공항을 더 자세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터미널 중앙의 한국문화체험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복 입기, 전통 공예품 만들기, 한글 이름 써보기 등의 무료 체험이 제공되고 있었죠. 저는 호기심에 한글로 제 이름 올레나를 써보는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담당 직원 이수진 씨는 친절하게 한글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각 글자는 소리의 발음 방법을 형상화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럼 한글은 중국어에서 따온 게 아닌가요? 이수진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글은 독창적인 한국의 문자 체계입니다. 1446년에 창제되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예요. 그녀는 제게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저는 한글이 그저 중국 문자의 변형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오해하시곤 해요. 사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경험은 공항 식당에서였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기에 비빔밥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메뉴판에 한국의 건강식이라고 설명되어 있었거든요. 음식이 나왔을 때 그 다채로운 색상과 신선한 채소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원은 어떻게 먹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첫 입을 먹는 순간 정말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 음식이라고요? 정말 신선하고 건강해 보여요. 주방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영양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우리 전통 식단은 5가지 색상의 식재료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었죠. 각 색상이 서로 다른 영양소를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빔밥의 깊은 맛과 조화로운 식재료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옆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풍성한 고기 요리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불고기와 갈비라고 해요. 한국은 육류 요리도 매우 다양하답니다. 저는 제가 듣던 한국인들은 고기도 제대로 못 먹는 나라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놀라운 경험은 공항 쇼핑몰에서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폰 충전기가 필요해서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는데 그곳에 전시된 한국 기술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접히는 스마트폰과 투명 OLED 디스플레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술이었죠.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술인가요? 저는 매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은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자랑스럽게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그 모든 것이 제가 들어왔던 조립만 하는 나라라는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공항을 천천히 둘러본 뒤 저는 다시 승무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대한항공의 한지민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영어가 유창했고 우리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죠. 비상 착륙이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런데 솔직히 공항 대응이 너무 빨라서 놀랐어요. 마치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지민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천공항은 항상 그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어요. 특히 의료 비상 상황은 분 단위로 대응 시간을 체크한답니다. 그러던 중 지민 씨는 제 이름표를 슬쩍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성이시죠? 네, 맞아요.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지민 씨는 눈빛을 낮추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일 거예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한국은 왜 우리를 돕고 있는 거죠? 솔직히 한국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을 줄 알았어요. 지민 씨의 표정이 조용히 진지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유와 평화를 정말 소중히 여겨요. 우리도 그런 시대를 겪은 적이 있어서요. 그리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억누르는 모습은 한국인들에겐 남의 일 같지 않거든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조용히 도와주는 건가요? 다른 나라들은 다 대놓고 홍보하던데. 지민 씨는 살짝 웃으며 말했죠. 그게 아마 우리 문화일지도 몰라요. 조용히 돕는 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물론 외교적인 상황도 있을 테지만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진심으로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 수많은 오해와 편견들이 하나씩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6시간 후 일본 나리타 공항 주변의 기상 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비행을 재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제가 만났던 박준호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패키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은 작은 태극기 핀과 전통 책갈피였습니다. 한국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할 뿐이었죠. 비행기에 탑승한 후 저는 창문 자리에 앉아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한 감정들로 가득 찼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동시에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이요. 괜찮아요? 옆자리의 동료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인천공항이 인상적이었나 보네요. 꽤 현대적이었죠?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문제예요. 마르쿠스, 당신은 어떤 나라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적 있나요? 그리고 그게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까지요? 마르쿠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그렇게 감동받으셨군요. 인천공항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공항만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문화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친절함 모두가요.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리샤오린과 그녀의 가족이 한국에 대해 말했던 것들.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편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이 보지 않은 것을 판단하지 말라.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제 우크라이나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취리히로 돌아온 후 저는 리샤오링에게 연락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지만 이번 만남은 조금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했었어.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 카페에 앉아서 저는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한국문화체험관에서 배웠던 한글의 독창성, 약국에서 보여준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조용히 돕고 있다는 사실까지. 리샤오링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공항이잖아.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야. 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말해줬던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리샤오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 가족이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특정 관점에서 본 편향된 시각이었던 것 같아. 모든 문화는 자기 중심적일 수 있잖아.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불편하게 끝났습니다. 20년 우정이 흔들린 순간이었지만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때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법이죠. 그 후 저는 한국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심지어 취리히에 있는 한국문화원도 방문했습니다. 역사, 문화, 기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관계까지. 저는 진실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에 제공한 지원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의료품을 제공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대대적인 홍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난 이런 사실들을 몰랐던 걸까?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항공에 한국 노선 승무원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경험이 제게 준 충격과 배움의 가치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고국 우크라이나를 조용히 도와준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취리히 인천 정기 노선의 담당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매달 2번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서울에 머물며 한국의 일상을 조금씩 경험해가고 있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조금씩 한국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지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곳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시장, 카페, 한강공원.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났던 박준호 씨와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정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로비 한쪽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모금함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의약품 지원이라는 제목의 캠페인이었죠. 그 앞에 몇몇 한국인들이 조용히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시도 거창한 선전도 없이 그저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어려울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제 고국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제가 편견의 벽을 허물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특별한 장소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전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은 어쩌면 진짜 한국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직접 경험해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과 진정성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출신 스위스 항공 승무원 올레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몇 시간의 비상 착륙이 한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편견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올레나처럼 용기를 내어 그 편견을 깨뜨릴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나라라는 사실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발전된 기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감동은 한국인들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조용히 하지만 진심을 다해 돕는 그 마음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자부심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